벤츠가 줄줄이 들어오는데 그 차들이 전부 저를 향해 오는 거예요.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제 폐지 줍던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낡은 교복에 낡은 가방, 친구들과 떡볶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망설여지던 그런 아이였죠.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옆을 지나며 저의 미래도 저렇게 될까 두려워하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젯밤 골목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아침 제 학교 앞에 벤츠가 이렇게나 많이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벤츠의 주인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윤슬입니다. 그 흔한 빛나는 이란 뜻을 가진 제 이름과는 달리 제 삶은 늘 어둠 속을 헤매는 것만 같았죠.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빠는 작은 사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한창 아이돌 얘기로 떠들고 어떤 옷이 예쁜지 고민할 때 저는 오늘 저녁 밥상에 김치찌개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빠 약값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죠. 학교가 끝나면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거나 노래방에 가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죠. 버스비 몇백 원이 아까워서 저는 늘 터벅터벅 걸어 다녔어요. 낡은 운동화는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새 신발을 사달라는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괜찮은 척, 해맑은 척 웃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괜찮아, 윤슬아. 넌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되뇌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 좁은 골목길은 벌써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익숙한 풍경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늘 그 시간에 폐지를 줍고 계시던 김영감님이셨어요. 허리가 잔뜩 굽은 김영감님은 녹슨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김영감님은 저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이웃이었죠. 제가 5살 때부터 이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셨으니 거의 제 인생만큼이나 오랜 시간 리어카를 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어요. 김영감님의 낡은 리어카 옆에 덩치 큰 남자 3명이 서 있었고 골목이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이 늙은이가 진짜 언제까지 알박기하고 버틸 거야? 여기 싹 다 밀어버린다고 했지. 한 남자가 김영감님의 멱살을 거칠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거친 손길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보상금 쥐어줄 때 나가라고. 쥐뿔도 없는 노인네가 누굴 믿고 배짱이야? 그들의 손에는 시뻘건 도장이 찍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퇴거 명령서나 이주 합의서 같은 거겠죠.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는 김영감님은 평생 폐지를 주어 겨우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그 작은 단칸방에서마저 쫓겨나시는 걸까요? 이거 안 나?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고 꺼져. 깡패 같은 남자는 김영감님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김영감님의 몸은 낡은 옷가지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넘어진 김영감님은 아파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라는 듯 묵묵히 바닥에 흙만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서웠습니다. 제 발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힘없이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보니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솟아났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깡패들은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날카로웠죠.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말로 해야지 왜 때려요? 제 작은 목소리가 적막한 골목길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깡패들은 저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어쭈 꼬맹이가 어디서 훈계를 해?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김영감님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재수없게. 오늘은 이쯤에서 봐준다. 늙은이 다음엔 불도저 끌고 올 테니까 각오해. 그들은 투덜거리며 김영감님을 발로 한번 걷어차고는 골목길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깡패들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김영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김영감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셨습니다. 쿨럭쿨럭. 괜찮다, 괜찮아. 고맙다, 윤슬아. 김영감님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부축해 댁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김영감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제가 과연 잘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손바닥을 제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의 거칠고 차가웠던 손을 잡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주섬주섬 입고 밑창이 달아 비 오는 날이면 양말이 젖곤 하는 운동화를 신으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작은 불씨 같은 자부심이 일렁거렸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도 창밖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늘 보던 잿빛 건물들이 오늘따라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학교 정류장에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등 뒤가 따끔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은 아주 강렬한 시선이었죠. 저는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이는 횡단보도 앞에는 특별히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어제 그 깡패들이 혹시라도 해코지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순간 스쳤지만 애써 고개를 저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 둥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들은 급식실로 우르르 달려갔지만 저는 조용히 교실 뒤편 수도가로 향했습니다. 급식비를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오거나 굽는 날이 많았거든요.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운동장을 바라보는데 또다시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문 밖 학교 담벼락 너머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서 운동장 쪽을, 아니 정확히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 깡패들의 패거리일까요? 아니면 강제 철거 용역들이 김영감님 대신 저를 찾아온 걸까요?
저는 황급히 수도가 옆 등나무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살며시 고개를 내밀어 다시 그쪽을 바라봤을 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신기루를 본 것처럼 말이죠.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다행히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려는 순간 옆집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던 김영감 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윤슬 학생, 학교 다녀오는 건가? 참, 이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펴보니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왜 주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둬. 어제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감사히 받겠다고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으로 둥근 달이 떠올라 제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일어날 엄청난 일을 예고하듯이 달빛은 유난히 밝고 고요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습니다. 1교시 시작 전 저는 교과서 귀퉁이에 낙서를 하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지독하게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르릉, 우르르릉. 처음에는 천둥이 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이내 학교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할 정도로 묵직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반 친구 중 하나가 소리쳤고 아이들은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이끌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교문을 통과해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건 다름 아닌 새카만 세단들이었습니다. 한 대, 2대, 3대. 끝도 없이 들어오는 검은 차들의 행렬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차들은 엠블럼만 봐도 억소리가 나는 최고급 벤츠였습니다. 대박. 야, 저거 다 벤츠 아니야? S클래스 같은데? 미쳤다. 우리 학교에 저런 차가 왜 와? 이사장님 차 바꿨나?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 벤츠 행렬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 바로 앞 조회대 근처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벤츠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칼주름 잡힌 검은색 정장을 빼입은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대통령 경호원들처럼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차 앞에 도열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누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조폭인가 봐. 겁 많은 친구 혜진이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제 그 용역 깡패들이 저를 찾으러 온 걸까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앞 선두 차량에서 내린 중후한 인상을 가진 신사가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얀색 피켓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단추를 채우고 학교 건물을 향해 그 피켓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 저거 봐. 글씨 써 있어. 뭐라고 쓴 거야? 잠깐만. 윤, 슬, 화.
윤슬? 누군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창가에 있던 반장 석훈이가 뒤를 돌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윤슬. 저 아저씨들이 든 피켓에 윤슬 양을 모시러 왔습니다라고 써 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슬 양을 모시러 왔다고요? 벤츠 열대와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드르륵 교실 뒷문이 열리고 담임 선생님과 아까 그 중후한 신사가 들어섰습니다. 신사는 저벅저벅 제자리로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슬 아가씨,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모시러 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저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냥 윤슬인데요. 아니요, 제대로 찾았습니다. 어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신 은인, 윤슬 양 맞으시죠? 자, 가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다시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창밖에는 벤츠 열대가 대기하고 있고 교실 안의 모든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평범하고 가난했던 여고생 시절이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벤츠의 승차감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비서실장님은 따뜻한 유자차 한 병을 건네줄 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뜻밖에도 시내에서 가장 크고 비싸다는 대학병원의 VIP 병동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최상층 병실 한가운데 하얀 침대 위에 김영감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꽂은 팔목에는 낡은 실팔찌 하나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오, 우리 윤슬이 왔구나. 아이고, 내가 이 꼴을 보여서 면목이 없다. 할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벤츠는 뭐고 회장님은 또 뭐예요?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병실 안의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윤슬아, 많이 놀랐지? 사실 나는 태산건설의 명예회장 김태산이다. 태산건설. 뉴스에서나 보던 그 기업 이름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짓말. 그럼 왜 우리 동네에서 폐지를 주우셨어요? 돈도 많으시면서. 할아버지의 눈가는 금세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벌을 받고 있었던 게다. 벌이요? 내가 젊었을 땐 돈에 미쳐 있었어. 성공만을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렸지. 그러느라 내 아내와 딸이 그 추운 판자촌 방에서 연탄가스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줄도 몰랐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어. 그래서 다 늙어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거야. 내 가족이 죽었던 그 동네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속죄하며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럼 어제 그 깡패들은요? 회장님인 거 알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놈들은 내가 땅 주인인 줄도 모르고 그저 보상금 더 받으려는 알박기 노인인 줄 알았겠지. 내가 경호원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냥 맞았다. 과거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냈던 그 죄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서 아프지 않더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으려다 내려놓으시고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윤슬아, 내가 그 골목에서 나를 구해줬을 때 나는 내 딸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다들 피하는데 너만이 유일하게 내게 말을 걸어주고
무거운 리어카를 밀어주었지. 지난 10년 동안 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받아라. 이건 어제 나를 구해준 보답이 아니다. 지난 10년 외롭고 괴팍한 노인네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내 손녀딸 윤슬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종이 몇 장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피 맺힌 사연이 담긴 천근만근의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 억만금의 돈보다 더 큰 슬픔과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봉투 안에 담긴 내용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아니 세상의 시선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폭풍이라는 것을요. 봉투를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얇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을 뿐인데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쥔 것처럼 손바닥이 화끈거렸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열어보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숙제들이니까. 숙제라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여 조심스럽게 봉투의 실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서류와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언 집행 및 증여 계약서, 수증자 윤슬 내용 성북동 달동네 해오름 마을 부지 전체 및 현금 자산. 글자 뒤에 붙은 0의 개수를 세어보려 했지만 눈이 어지러워 셀 수가 없었습니다. 10억? 100억? 아니, 그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바로 땅이었습니다. 해오름 마을. 부지 전체라니요? 할아버지,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잖아요. 저희 집도 있고 슈퍼 아줌마네도 있고. 그래, 맞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낡은 단칸방, 그리고 내 친구들이 사는 그 꼬불꼬불한 골목길 전체가 내 땅이란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부터는 내 땅이지. 저는 서류를 침대 위에 떨어뜨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아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10년 동안 리어카 좀 밀어드렸다고, 말 한마디 건네드렸다고 이런 걸 받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감당이 안 돼요. 무서웠습니다. 가난은 지긋지긋했지만 그렇다고 감당할 수 없는 분은 공포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 엄청난 돈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앙상한 뼈마디가 느껴졌지만 악력은 단호했습니다. 윤슬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이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돈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지? 나는 돈 버는 기계였다고. 내 손에 들어온 돈은 남의 눈물이었고 피였다. 그걸 움켜쥐고만 있으니 똥이 되더구나. 냄새나고 더러운 똥. 하지만 이 똥을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거름 말이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났습니다. 나는 늙고 병들어서 그 거름을 뿌릴 힘이 없다. 내가 대신해다오. 저 재개발업자들, 내일 내가 죽으면 당장 불도저를 끌고 와서 내 집부터 밀어버릴 게다. 쫓겨날 내 아비, 갈 곳 없는 이웃들을 지킬 힘이. 지금 내 손에 들린 그 종이 쪼가리란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빠의 절뚝거리는 뒷모습,
저에게 몰래 떡볶이를 쥐어주시던 옆집 할머니,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걱정해주던 슈퍼 아주머니, 이 모든 사람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니.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저라니. 하지만 제가 어떻게, 너는 착하니까, 그리고 강하니까. 깡패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치던 그 깡패 같은 깡다구. 그거면 된다. 내가 붙여준 변호사들과 비서실장이 너를 도울 거야. 너는 그저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결정만 하면 된다. 할아버지는 낡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내 대학 등록금이랑 내 아비 병원비로 쓰라고 따로 빼둔 내 쌈짓돈이다. 폐지 팔아 모은 돈이랑 내 개인 돈을 좀 합쳤어. 이건 부담 갖지 말고 손녀로서 받아다오. 제발, 제발이라는 말에 제 마음의 빗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노인의 마지막 부탁. 그리고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무게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약속은 못해요.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제가 지켜볼게요. 제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는 그제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헤드에 깊숙이 몸을 기대셨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슬아. 이제야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병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 몽롱했습니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비서실장님이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벤치에 올라탔을 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요. 낡은 가방 속에 들어있는 이 서류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폭풍의 눈이라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평범한 여고생. 하지만 그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묘하게 어른스러워진 눈빛이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학교와 동네에 이미 소문이 쫙 퍼졌을 텐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다음 날 학교에 가는 발걸음은 벤츠를 탔을 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차를 태워주겠다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저는 평소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달라진 건 제 통장 잔고와 서류 봉투뿐이지 저는 여전히 버스비 몇백 원이 소중한 윤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저를 평범한 윤슬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교문을 통과하자마자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에게 꽂혔습니다. 어제 벤츠 사건이 학교 전체에, 아니 SNS를 타고 옆 학교까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야, 쟤야. 제가 그 로또 맞은 애래.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회장이었다며? 완전 드라마 아니냐? 솔직히 노린 거 아니야? 알고 접근했겠지. 쟤네 집 엄청 어렵다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노렸다니요. 알고 접근했다니요. 그날 밤 골목길에서 떨던 제 진심이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시끌벅적하던 교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아이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며 킥킥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양, 제 책상 주변에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방을 정리하는데 누군가 제 책상을 툭 쳤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기로 소문난 수진이와 그 무리였습니다. 수진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삐딱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윤슬. 너 진짜 대박이다? 연기학원 다녔냐? 무슨 소리야? 제가 묻자 수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진한 척하지 마. 너 그 할아버지 회장인 거 알고 일부러 잘해준 거지? 어쩐지 급식비도 못 내는 애가 꼬박꼬박 폐지 줍는 거 도와준다 했다. 큰 그림 그렸네. 우리 같은 애들은 상상도 못할 빅픽처야 아주. 수진이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키득거렸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그냥 할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서. 아, 그래. 몰랐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었다? 야, 그런 우연은 드라마에서도 욕먹어. 솔직히 말해. 얼마 받았냐? 한 1억 받았냐? 아니면 뭐 아파트라도 한 채 받았어? 수진이의 비아냥거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저와 단짝이라고 생각했던 혜진이마저 수진이 뒤에 숨어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이와 눈이 마주치자 혜진이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떡볶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웃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사기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비켜. 저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말투였습니다. 수진이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야, 돈 좀 생겼다고 사람 무시하냐? 돈 때문이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징그러워서 그래.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와, 저거 봐. 본색 드러내는 거. 라고 욕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달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학교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유산,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을까요? 이 돈 때문에 저는 친구를 잃었고 순수했던 제 과거마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받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가난해도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건 아닐까? 그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슬아, 아빠 오늘 일찍 끝났는데 족발이나 사갈까? 우리 딸 좋아하는 거. 아빠의 지친 목소리 뒤로 공사장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날랐을 아빠. 그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배부른 투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 상처받은 여고생 감성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빠가 있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도왔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믿고 맡기신 겁니다. 저는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옥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 젖은 볼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떠들라고 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돈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담벼락을 넘어
곧장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망설임과 두려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오기와 도끼,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병실 앞을 지키고 있는 낯선 양복쟁이들. 그들은 비서실장님 네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진짜 하이에나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병실 앞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고상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던 VIP 병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있었죠. 비서실장님과 경호원들이 병실 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그 앞에는 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남녀 서너 명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봐, 비서실장, 당신 미쳤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회장님 조카야, 조카. 핏줄이 왔는데 문 좀 박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맞아. 삼촌이 치매가 와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것들이 재산을 가로채? 당장 문 열어. 그들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보다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살벌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기둥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여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어머, 쟤 아니야? 쟤가 그 꽃뱀이야?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너냐? 고작 18살짜리가 간도 크지. 노인네 꼬셔서 유산 받아내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니? 너 이거 범죄야. 사기죄, 협박죄로 콩밥 먹일 줄 알아. 어디서 냄새나는 교복을 입고 와서 회장님 병실을 기웃거려. 조카라는 남자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억울하고 무서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여기서는 어른들에게. 돈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저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드는 걸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는 꼬신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주신다고 해서. 닥쳐. 이 맹랑한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 여자가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님이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멈추십시오. 병원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박 실장, 당신 잘 나왔어. 저 계집애랑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다 알아. 삼촌이 제정신이면 우리를 두고 저런 듣보잡한테 전 재산을 넘길 리가 없잖아. 당장 유언장 무효 소송 걸 거야. 비서실장님은 조카라는 사람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들이 찾아오면 이걸 들려주라고 하셨습니다. 복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할아버지의 힘없는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훈아, 미경아, 나다. 너희들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건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뜻이겠지. 조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나가서 엄한 애한테 재산을 줬다고 떠들고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5년 전 겨울 내가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너희 집 대문을 두드렸던 날을. 5년 전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되었다고 밥 한 끼만 달라고 사정하던 나를 너희가 어떻게 했지? 경찰을 불렀지. 주거 침입이라며 냄새나니까 당장 꺼지라고 소금을 뿌렸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끌어내던 너희 집 가정부의 손길보다 조카인 너희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 나는 더 춥고 아팠다. 녹음기 속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카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너희에게 나는 삼촌이 아니라 그저 돈 나오는 자판기였다는 것을. 자판기가 고장나니 가차없이 버리더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가족을 찾기로 했다. 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온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슬이는 달랐다. 폐지 줍는 냄새나는 노인네한테 자기가 먹던 붕어빵을 반으로 쪼개서 내밀던 아이야. 리어카가 무거워 끙끙대면 말없이 뒤에서 밀어주던 아이야. 내가 아파서 며칠 안 보이면 내 낡은 집 문 앞에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라고 쓴 쪽지와 쌍화탕을 두고 가던 아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했던 그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피가 섞여야 가족이냐? 아니, 마음이 섞여야 가족이다. 내 전 재산은 내 마지막을 지켜준 내 유일한 가족, 윤슬이에게 간다. 너희에게 줄 건 단 한 푼도 없다. 이게 내 정신이 가장 맑을 때 남기는 진짜 유언이다. 녹음이 끝나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카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명분은 할아버지의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냉랭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회장님은 5년 전 신분을 숨기고 당신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내쳤던 그 거지가 바로 태산건설 김태산 회장이셨습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더 소란 피우시면 회장님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5년 전 주거 침입 신고 기록도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조카들은 분해서 씩씩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노려보며 두고 보자라는 뻔한 대사만 남기고 꽁무니를 빼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비서실장님이 다가와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실장님.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셨지만 눈은 저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울먹이며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울지 마라. 내 딸.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당당해라. 너는 내 자랑이니까. 할아버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할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을 차례였습니다. 세상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며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할아버지는 긴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마치 숙제를 다 마친 아이처럼 아주 편안한 얼굴로요. 이제 남겨진 건 저와 할아버지가 남기신 엄청난 유산,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저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시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동네 해오름 마을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개발을 위해 포크레인이 밀고 들어오려던 그 살벌했던 입구에는 이제 예쁜 아치형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김태산 앤드 윤슬과 함께하는 해오름 마을. 네, 맞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천문학적인 유산을 제 개인의 사치에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산재단을 설립하고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 마을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던 이웃들은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무너져가던 담벼락에는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졌고 비만 오면 물이 새던 지붕들은 튼튼하게 수리되었습니다. 좁고 어둡던 골목길에는 밤마다 따뜻한 가로등 불빛이 켜져 더 이상 밤길이 무섭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 윤슬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 학교에 다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난리도 아니었죠. 억만장자 소녀를 구경하러 다른 학교 애들까지 몰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벤츠를 타고 등교하는 대신 예전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고 매점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들의 색안경도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진이가 쭈뼛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이네 아버지가 하던 가게가 어려워져서 급식비도 못 낼 형편이라는 소문을 들은 직후였죠. 저는 재단 장학생 명단에 수진이 이름을 몰래 올렸었는데 그게 들통난 모양이었습니다. 아, 윤슬, 너 왜 그랬어? 나 너한테 못되게 굴었잖아.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떡볶이 친구가 필요해서 나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 제 덤덤한 대답에 수진이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끈끈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친구의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빠도 달라지셨습니다. 평생 공사판을 전전하며 남의 건물을 짓느라 골병이 드셨던 아빠는 이제 해오름 마을 관리소장님이 되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형광등을 갈아드리고 겨울이면 독거노인 분들의 연탄을 날라다 드리는 아빠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 딸 덕분에 아빠가 진짜 대장 노릇 한번 해본다. 땀 닦으며 웃으시는 아빠를 볼 때마다 저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마을 입구로 들어서는데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광장 한가운데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화려한 회장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끄는 구부정한 등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폐지 줍는 김영감님의 동상입니다. 그 아래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저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년 전 깡패들에게서 구해드렸을 때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쥐어주셨던 바로 그 돈입니다. 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코팅해서 부적처럼 들고 다닙니다. 수천억의 유산보다 이 1,000원짜리 한 장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 무겁고 귀하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죠.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죠? 동상의 얼굴이 마치 그래, 잘하고 있다. 내 새끼라고 대답하며 웃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들어옵니다. 비서실장님입니다. 트렁크가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온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사랑의 도시락 수백 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재단에서 시작하는 무료 급식 배달입니다. 저는 가방을 던져두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실장님, 저도 같이 해요. 벤츠를 타고 등교하던 날 저는 신데렐라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압니다. 진짜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 팔자를 고친 여자가 아니라 재투성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맵니다. 저는 윤슬입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해오름 마을의 지킴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따뜻한 기적이 세상 모든 골목길에 퍼질 때까지 저와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될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무거운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만나거든 주저 말고 뒤에서 살짝 밀어주세요. 누가 아나요? 그 리어카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벤츠보다 더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을지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